사상 최악의 기념사죠. 사상 최악이다. 예, 이거 3.1절이 아니라 친일절이 되어버렸잖아요. 친일절이 네. 되어버렸다. 이게 문제는 뭐냐? 그때 우리 잘못인가요? 그래? 그때 이게 세계 사회 변화를 갖다가 제대로 봤던 놈들이 친일했던 놈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넘겨준 거예요. 예. 그 놈들이 그랬단 말이죠. 딱 보니까 세계사 이렇게 돌아가네. 그러니까 버리고 친일하자라고 해서 나라 팔아먹었던 거란 말이죠. 예.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는데 저는 걱정스러워요. 지금 세종시에서 갑자기 일장기가 등장했습니다. 3.1절에. 물론 한 사람이겠지만 역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 사람 빼라 그랬더니 안 뛰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그리고 페이스북에 딱 봤더니 오늘도 보니까 일본의 문화적 혜택도 있었다. 뭐 이런 글이 막 올라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런 정권 교체와 더불어서 진행되는 이런 의식의 우경화 현상, 여기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표명합니다. 네,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3.1절 기념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이제 3.1절 기념식을 했는데요. 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주요 발언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예. 네, 윤 대통령은 104년 전 3.1 만세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예. 새로운 변화를 갈망했던 우리가 어떠한 세상을 염원하는지 보여주는 역사적인 날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그로부터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되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기념사에서는요. 양국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같은 민감한 현안은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세계 복합 위기 속에서의 한미일 3급 협력을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3.1절 기념식에서는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나서 악수를 나누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이후 두 사람이 마주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행사에는 여야 지도부도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자, 한일 관계 회복 그리고 협력의 방점을 두는 기념사였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기념사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윤 대통령의 기념사를요. 3.1 운동 정신을 거꾸로 세우고 국민에게 모욕감을 주는 역대 최악의 대통령 기념사였다고 혹평을 했고요. 모욕감을 줬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우리 민족을 매도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은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를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취급을 하며 우리 기업의 책임을 떠넘기는 일, 국민 안전이 달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침묵하는 일, 그리고 다케시마의 날에 진행되는 한미일 군사훈련 모두 굴종, 종속 외교라고 비판을 했고요. 윤석열 정부가 부디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자 3.1절 기념사에 대한 평가 두 분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친 작가님부터. 사상 최악의 기념사죠. 사상 최악이다. 예, 이거 3.1절이 아니라 친일절이 되어버렸잖아요. 친일절이 예. 되어버렸다. 그리고 저는 이거 걱정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보수 정권에서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예컨대 김영삼 정권도 역사 바로 세우기를 했었고 예. 이명박 정권도 물론 잘한 짓인지 모르지만 독도의 상륙도 하고 등등등등 이랬는데 그랬네요. 이게 이제 흐름이 박근혜 정부 때 이상해지거든요. 그때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등장하고 예. 그때 국정교과서 문제가 등장하고 하면서 약간 우경화, 한국의 이제 우경화가 진행되는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우익들의 모종의 연대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나왔다는 데 대해서 저는 경악을 했고요. 일단은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배상 문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오염수 방류 문제인데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보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너는 우리가 뽑은 우리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 국익을 지켜야 되고 우리 국민을 지켜야 된다.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된다. 이 사람들 딱 보면은 기본적으로 일본을 대변을 해요. 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때 광우병 시기가 엄청나게 컸잖아요. 예. 그때도 광우병에 대한 위험 이게 아니라 예. 문제는 뭐냐 국민의 생명권이 달린 문제를 그렇게 쉽게 처리 대통령이 처리하는 데 대한 분노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 부분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또 뭐 이거 있잖아요. 뭐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세계사의 변화에 어쩌고 제대로 준비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 예. 이게 이게 문제는 뭐냐 그때 우리 잘못인가요? 그래? 그때 이게 세계사의 변화를 갖다가 제대로 봤던 놈들이 친일했던 놈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넘겨준 거예요. 예. 예. 그놈들이 그랬단 말이죠. 딱 보니까 세계사 이렇게 돌아가네. 그러니까 버리고 친일하자라고 해서 나라 팔아먹었던 거란 말이죠. 예.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는데 저는 걱정스러워요. 지금 세종시에서 갑자기 일장기가 등장했습니다. 3.1절에. 물론 한 사람이겠지만 역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 사람 떼라 그랬더니 안 뛰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그리고 페이스북에 딱 봤더니 오늘도 보니까 일본의 문화적 혜택도 있었다. 뭐 이런 글이 막 올라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런 정권 교체와 더불어서 진행되는 이런 의식의 우경화 현상 여기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표명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굉장히 많은 의견 주시는데 제이님은 기념사를 듣다 보면 3.1절을 기념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한숨만 나온다. NK997님은 대통령 기념사가 저러니 3.1절에 일장기 거는 사람도 나온다. JIK님은 이건 당당한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아니다. 셀프 국익 침해다라는 말씀. 자, 김 소장님 말씀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일침을 놓는 겁니다. 저 세계적 흐름을 모르고 저렇게 국수주의로 가갖고 일본하고 관계를 끊으니까 나라가 이 지경이 됐지라는 생각에서 본인은 선각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이 소위 말하는 그 인도태평양 전략 이거 수용 못한다라고 문재인 정부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자기의 입장을 지켰는데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의 방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위 부대로 들어가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예. 봐라. 이게 글로벌 흐름에 대응하는 제대로 된 자세다. 여기에 지금 걸림돌이 뭐 있나 살펴보자라고 하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거 어떻게 무력화시킬지 방법 찾아봐. 행정부가 방법 찾아온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피해자 지원재단에서 돈 주면은 이거 변제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거 좋은 방법이네. 그럼 그거 가지고 기시다 총리한테 보고하러 가자라는 맥락 안에서 지금 세계사적으로 우리가 일본과 함께 아시아 지역의 방위를 지켜야 되고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일본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 흐름인데 예. 이 흐름을 모르고 국수주의적으로 나라를 운영했던 민주당 대신 우리가 제대로 된 글로벌 흐름을 보여주겠다라는 전 일종의 망상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보여져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이번엔 준비하자. 그러니까 일본하고 같이 가는 것이 제대로 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걸 치우겠다라는 선언을 어떻게 3.1절에 다른 나라는 몰라도 3.1절에게 적합한 기념사냐. 이걸 딱 보게 되면 이분들이 그 우경화의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 근데 신념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결국은 그거도 그냥 반복. 그다음 한미일 동맹 이런 그 이념적 편향이 있지 않습니까? 한미일 동맹을 해야 되니까 자꾸 한일 관계가 걸치작거리네. 그러니까 뭐 과거 사고 뭐고 다 덮어버리고 가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일본을 용서하기 위해서 온갖 또 궤변들이 나오는 겁니다. 식민지 근대화론부터 일본이 사실은 식민지제해가지고 우리를 근대화시켰다라든지 그러니까 감사해야 된다든지 여기까지 가는데 그 흐름이 딱 보여가지고 딴 건 몰라도 3.1절 날 이런 기념사를 했다는 거 저는 충격받았거든요. 이 사람들 제정신인가? 다른 나라에 했다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예. 그렇죠. 내일 또 휴일이 끝나고 정치권에서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민동기 평론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최종 오케이를 한 거겠지만 그렇겠죠. 결국에는 이 기념사의 초안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들 참모들이 많이 개입을 한 거지 했겠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교안보 라인들의 지금 인식이 이렇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렇게 해서 통과된 거니까요. 그렇죠. 아마 정치권에서는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어떤 문책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가능성도 저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군사적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면은 바로
군국주의 침략사를 반성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애들한테 그걸 가르쳐야 되고 자기들이 저질렀던 죄악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들이 끼친 피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상을 해야 배상을 되는 해야죠. 겁니다. 지금 기업에서는 배상하겠다는데 일본 정부가 못하게 막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 속에서 얘들한테 그 주권을 또 뭡니까? 군사 주권을 넘겨준다? 저는 이건 있어서도 안 되고 정말 일본과 글로벌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기본 전제 조건이 바로 그 부분이란 말이죠. 예. 그거를 갖다가 생략하고 그냥 넘어가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국제정세 잘 읽었던 그 기회주의자들이 나라 팔아먹었던 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정순신 씨 임명하는 거랑 같은 세계관 안에 있는 건데 아니 그거 뭐 언제 정리를 아직도 사과를 자꾸 하라 그러나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니까 웃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피해자들에게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찾아가서 일본 정부로부터 직접 사과를 받을 수도 없고 돈을 물어주지도 않을 건데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이 피해자 지원 재단 통해서 돈 줄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지금 어제 통보하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거 좀 황당했거든요. 최소한 일본 정부가 이런 유감의 표명을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라든지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일본 전범 기업이 참여해서 지원 재단에 돈을 내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는 좀 화해 제스처를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설득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런 데 대한 얘기가 전혀 없이 그냥 우리나라 지원재단에서 그 약속했던 뭐 소송에 뭐 1억 그거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는 이야기를 어제 해놓고 오늘 이런 선언을 한다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지켜야 할 외교적 이익이라는 게 있거든요. 외교 국익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는 사과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 셀프 용서를 해. 심지어는 감사를 하래. 근대화시켜줘서 이런 사고방식 배상을 해야죠. 기업은 배상하겠다는데 일본 정부에서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또 오염수 방류하는 거 이건 우리가 지켜야 할 외교적 이익이거든요. 예. 이걸 반드시 우리 입장 확고하게 지킨 다음에 그들한테 요구를 해야 행동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다 셀프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라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뽑아준 대통령이냐라는 거예요. 참 이거 3.1절 기념사를 두고 이렇게 또 두 분이 격렬하게 함께 성토하실지 이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충격 그만큼 내용이 좀 충격적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 소장님이 그 박진 외교부 장관 어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을 만났다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그 얘기 좀 짚어볼까요, 민동기 평론가님? 어제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을 만나서요. 예. 그동안 일본 정부와 협의한 결과를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일단 박 장관이 한 70분 동안 진행된 면담에서 예. 유가족들에게 속도감 있는 해결을 약속을 하면서도 지원재단을 통한 이른바 제3자 변제가 가능하다. 기존 입장을 설명을 했는데요. 예. 일단 지금 유족들은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강조를 공통적으로 한 것으로 일단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예. 예. 정부 안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렸다라고 합니다. 일단 일본 정부의 사과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정부가 마련하는 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유가족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예. 일본 기업과 정부의 사과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이런 입장을 보인 유가족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어떤 유가족분들은 외교부가 단순히 돈으로 아버지의 판결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면서 강력하게 항의한 유족도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일치된 어떤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합리적인 해결방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생각을 해봐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자기 기업들의 그 얼마 되겠어요 버선거니. 그렇죠. 그걸 위해서도 저렇게 뛰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왜 지금 우리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왜 대변을 못하냔 말이에요.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속도감 있게 하겠다라는 속도를 강조하는 걸까요? 5월에 G7의 초청권을 호스트인 일본이 갖고 있고 있으니까. 기시다 총리가 3, 4월 중에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이 강제징용 문제를 마무리 짓고 기시다 총리가 자 이번 G7에 우리 한국을 초청하겠습니다라는 그림까지 만들어져야 한미일 군사협력이 완성되고 이 동맹 체제가 완성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산이 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만나달라고 애거를 하잖아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G7 가서 꼭 초청돼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나요? 가서 뭐 이렇게 어떤 무슨 얻기 위한 회담하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상끼리 왜 만나. 이렇게 만나달라고 애거를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우리가 화가 난 부분이 있으면 화가 난 거예요. 그 계속 가져가고 우리 입장을 그게 언제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그 해결은 미래에 맡겨놓는다 하더라도 우리 기본 입장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일본이 북한이 공격할 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한국과 상의하지 않고 미국하고만 얘기해서 선제 공격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항의를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레이더 정보 미국이랑 실시간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거 일본하고도 실시간 공유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지난번 지소미아를 넘어서는 우리의 군사 이 정보를 넘겨주겠다는 선언까지 지금 해놓은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북핵을 막으려면 우리가 일본의 우산 아래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다라면 일본의 우산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안전한 것인지 아니면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진정시키는 것이 안전한 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문재인 방식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대화는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독도 문제하고 우리 땅인데도 일본이 우기잖아요. 걔들 절대 포기 안 하거든 이거. 일본이 그렇죠. 모든 외교적 입장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국방 국방 백서에도 늘 집어넣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일본은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이건 뭐 내일 또 정치권에서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서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짚기로 하고 자,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죠. 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이제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근데 폭풍은 거세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MBC 라디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점 하나만 찍어도 무효라는 것을 의원들이 잘 알아서 보통 이런 투표를 할 때는 무효표가 거의 안 나온다. 근데 이것이 결국 다음에는 가결시키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이다. 이탈표를 찍은 의원들을 향해서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2월 28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는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표에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 이유는 이른바 비명계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주는 조건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를 했는데 이 요구가 일축이 되니까 체포동의안 가결 또는 무효 기권표를 던졌다는 그런 의미로 일단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예. 이재명 대표가 순진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겉으론 부결에 참여할 것처럼 했다가 실제로는 반대로 부결표를 던지지 않은 것은 굉장히 저열하고 비겁한 정치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그러면서 안 의원은 다음 체포 영장 땐 전 당원 투표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조직적 공모에 가담한 핵심적 의원들이 빨리 신속하게 해명을 하시라. 이미 사진과 동영상이 돌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그 의원들이 스스로 얘기를 하라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중앙위 소집을 해서 당대표 교체를 포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순진했다면은 이재명 대표 어떻게 했어야 한다는 말씀이었나요? 그러면 안민석 의원 말은 그 강하게 당 대표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치까지 취했어야 됐다. 그러니까 의정활동 경험이 이재명 대표가 짧다 보니까 첫 의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원들을 너무 믿고 이제 압도적으로 부결시켜 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믿었다. 그걸 너무 믿은 거 아닌가? 이제 안민석 의원의 주장은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러면서 이제 차기 원내대표 선출도 서둘러야 된다라는 당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일정을 당기자? 그러니까 민주당은 당헌에 따라서요 매월 5월 둘째 주에 원내대표를 선출을 하는데 예. 오는 4월 중하순께 아마 이 원내대표를 좀 일정을 당겨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8일로 예정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의 임기가 4월 7일까지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일단 빠르게 지도부를 정비해 두자 이런 차원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쪽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이 지도부가 예측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비판 여론이 있기 때문에 책임지고 그렇습니다. 책임지고 내려라. 원내대표를 빨리 뽑자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거론되는 원내대표 후보군이 언론들이 벌써부터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벌써부터요? 안규백 의원, 그리고 안규백. 박광훈, 윤관석, 이원욱, 전해철, 홍익표 의원, 예. 김두관 의원. 그러니까 언론들은 여기서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이 이원욱 의원이고 예. 친문계가 박광훈, 전해철 의원 정도다. 이렇게 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은 민주당 상황 들으셨는데 진 작가님부터 논평해 주실까요? 뭐 개판이죠. 뭐.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총회에서 모아진 총회에 부합하는 결과가 아니었다라는 건 예. 뭐냐면 의원총회가 자유롭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발언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거고. 발언을 왜 자유롭지 못하냐? 지금 벌어지는 일들, 안민석 의원이 하는 일을 봐요. 아니 일부 강경 지지자들이 그런다면 이해가 되는데 안민석 의원이 현역 의원이 그러는 거 색출하자 이런 거거든요. 뻔합니다. 이거 어떤 틀로 가냐면은 배신자 틀로 가는 거지. 배신자 틀로 가고 용기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조폭이 말이야. 왜 말을 해? 그때 싫다고 얘기하지 왜 이제 와가지고 싫다라고 뒷담화를 쳐.
내가 있을 때 얘기를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사실상 협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배신자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이것은 개별적인 움직임이 아니냐 조직적인 움직임이야. 그 배우가 누가 있어. 그 배우는 누구냐? 어떤 뭐 단체나 무슨 그 그룹이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냐면 얘네들이 야욕이 있는 거야. 권력욕이 있어. 그렇게 가는 거죠. 예. 뻔한 거거든요. 이게 옛날 그 뭡니까 그 조선노동당에서 그 뭡니까 반역자 색출하던 그런 기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그 너무 당황한 상황이 크기 때문에 좀 이제 어떤 그 정리되는 과정에서도 뭐 이렇게 좀 발언 나올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김 소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색출해내는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정서상 이 사람이 찬성이나 무효나 기권을 던졌겠다고 의심을 할 수는 있지만 예. 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란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개인의 양심 외에는. 그런 상태에서 너의 양심을 폭로해봐라고 말하는 것도 어울리지 않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사전에 예고를 하는 절차가 보통은 있죠. 정치적으로는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뭐 이번엔 기권 무효표를 던지겠지만 이런 상태로 당 지도부가 계속 움직여서 안 된다라는 자기 의사를 몇 번 밝히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 같긴 한데 이 투표 결과를 예측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긴 합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이죠. 아하. 예, 왜냐하면 지난 한 3, 4주 동안 의원들 이재명 만났으니까. 대표가 특히 비명계와 반명계라고 불리는 의원들 본인의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는 의원들까지 다 만났거든요. 예. 굉장히 깊은 대화들 여러 의원들과 나눴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많은 의원들이 그 솔직하게 또 이재명 대표가 자리를 편안하게 잘 만들어 주어서 본인이 할 얘기들 굉장히 자연스럽게 많이 했다. 그러니까 편하게. 가슴 속에 있는 얘기들 다 터놓고 했다는 겁니다. 아. 의원총회에서 이런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운 얘기들 지금 이 상황은 이렇고 뭐 이러저러다는 이야기 말을 했다는 것인데 그럼 이런 것을 이재명 대표가 일부는 좀 알고 있었던 상황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건 원내대표 선출은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런 상황을 이게 표 계산이 안 됐다라고 하면 이건 원내대표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큰 실책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원내대표는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찌라시가 돌지 않습니까? 그 현상뱀 그 수배 전단이 도는데 그 수배 전단 사진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게 뭐 이제 뭐 친문이 SNS상으로 움직였다 막 이러는 거죠. SNS상으로 뭐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돌고 있기는 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20년에 대한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열린우리당 시절에 그때 인천에 사는 어떤 네티즌이 살생부를 돌렸어요. 그때 그게 크게 문제가 됐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사회적 질타를 엄청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게 횡행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니까 의원들까지 나서서 그런 얘기를 하는 상황. 이게 정상이냐라는 거예요. 예. 잠시 후에 또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상호 변호사를 만날 예정이었어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대통령이 이제 교육부를 향해서 학교 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지시했는데 지금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부가 대학 입학 처장들과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요. 예. 정시 전형에도 학교 폭력 이력을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도 학교 폭력을 했던 전력이 드러나면 입학을 취소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오는 3일 대학 입학 처장들과 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를 불러서 긴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단 대입 전형을 확정 발표하는 대교협과 일부 서울 지역 대학들도 내부 법률 검토에 착수를 했는데요. 예. 그 대입 전형 계획은 시행 1년 10개월 전에 사전 예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시에 학폭 징계가 반영이 된다면 2026학년도 대입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교협은 그 이전에라도 학폭 징계 이력이 드러나면 입학 취소가 가능하도록 관련 학칙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아하. 다만 이 학폭 징계 수위를 어느 수준까지 반영을 할지 또 이미 징계 기록이 삭제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놓고 아마 논의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도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뭔가 좀 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엄청난 파장이 일겠네요. 학교 형평성 현장과 문제부터 형평성 시작해서 문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이게 정시에 반영을 했을 경우에 예. 정시는 이제 개량적인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로. 이걸 어떻게 반영을 한다는 건지를 두고도 상당히 논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언어 폭력, 뭐 실제적인 어떤 맞습니다. 물리적 폭력,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텐데. 네. 자 이런 가운데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이 입학한 서울대에서도 학내 여론이 심상치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대자보가 붙었는데요. 자신을 생활과학대학 2학번이라고 밝힌 학생이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의 3만 수사 경찰을 총지휘하는 자리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학교 폭력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 정순신의 아들이 고교 시절 피해자를 자살 시도에 이르게 할 만큼 심각한 학교 폭력 가해자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 정 변호사 아들을 향해서는
윤석열, 정순신과 함께 부끄러운 대학 동문 목록에 함께할 자격이 충분하다. 그리고 내로남불 강약 약강 검사 독재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서울대 입학본부에는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런 학생을 입학시켜도 되느냐 이런 외부에서 항의 전화가 쏟아지는 것으로 일단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지금 논란은 좀 더 커지고 있네요. 진 작가님 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건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사실은 학폭이다라는 게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가 다른 그렇죠. 아이 때렸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사죄해야죠. 근데 그게 안 하고 오히려 예. 덮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게 사실 입시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시 때문에 그걸 덮으려고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입시에 이걸 반영을 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의 수법이 뭐냐면 지금 이게 정순신도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아마 시장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 학폭 문제 처리 전담 로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예. 그 사람들이 알아서 다 입시에 지장이 없게끔 처리해주는 시장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 3심까지 5천만 원 수임하는 곳도 그러니까 있다고 하더군요. 변호사한테 맡겼다는 얘기가 내가 볼 땐 그 얘기인 거예요. 그쪽에 음. 맡겼더니 그쪽에서 예.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라더라.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입시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합격한 다음에 판결이 나중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그 판결에 따라서 입학 취소를 할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놔야지 이 문제가 풀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행정지를 해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어서 이제 반영이 안 되게 해서 입학은 무난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예, 거고. 근데 그게 판결이 나면은 당연히 나면 그렇죠. 그걸 갖다 소급해서 반영하게끔. 입학 취소까지 그래서 갈 수 있게 어쨌든 하자. 학교 폭력을 저지르게 되면 일단 대학에 못 간다. 아하. 이게 분명해야지 아이들도 그걸 안 알거든요. 하고 왜냐하면 아이들의 최고의 가치관이 보니까 부모도 그렇고 음흠. 그냥 대학 입시예요. 좋은 대학만 가면 된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성이고 뭐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김 소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폭발력이 있는 문제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남의 다리 긁는 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정순신이라는 자가 이 아들의 학교 폭력에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면서 서류를 엉터리로 쓴 것도 문제지만 예. 거기에 대통령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뭐 포함해서 경찰청 등 어디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걸러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고 이 모든 길목길목에 검사들이 배치되어 있는 현재 구조에서 인사검증에. 예, 인사검증 구조에서 검사들에게 편의를 봐주지 않았는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으면 대통령이 지금 명령을 먼저 할 것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를 돌아보겠다.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죠. 학폭의 문제다. 학폭 대학 못 가게 하라고 딱 선언하면요. 교육부가 좀 난리 나잖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럼 소매치기 전과범은 서울대를 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소매치기 전과범은 대학에 가서 안 되나? 이게 서울대가 아니라도 어느 대학이라도 마찬가지인데 전과자의 대학 갈 권리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용인하고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지하게 진행하고 그런 결론 아래서 어떤 정도 수준까지는 진학을 해서 안 된다는 우리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학폭 문제 해결하라고 이렇게 그냥 던져버리고 또 우르르 뭐 해갖고 한 6개월 안에 대책이랍시고 만들어갖고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방식. 전 학폭을 감쌀 생각도 없고 이들이 아주 나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악인에게 우리가 권리를 뺐을 때는 그만큼의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건 굉장히 좀 예민한 이슈이고 형평성이 굉장히 광범위한 차원으로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